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폐가 굳어지면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기침과 함께 자꾸 숨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명확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기도 하고요. 원인이 확실치 않은 만큼 예측이 힘들기도 합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완치보다 관리가 중요한 질환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토토의 I won't hold you back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섬유화, 이름이 좀 어렵죠? 조직이 굳어진다는 뜻을 지닙니다. 폐질환에서도 폐섬유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일은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성모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김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폐섬유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말인데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폐에 상처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네. 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 폐포를 지지하는 뼈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간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 간질 부분에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흉터가 지게 되는 병입니다. 이거를 이제 폐섬유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폐에 상처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염증이 생기면서 굳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걸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따로 증상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경로로 흔히들 오시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증상이 실제로 발병되게 돼서 증상이 생기게 되셔서 흔히들 오시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마른 기침과 네. 운동이나 생활했을 때 발생되게 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증상이 생기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 엑스레이에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고 또는 요즘 CT도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CT에서 발견된 간질성 폐질환 증상, 징후, 폐섬유증 소견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기침, 가래나 호흡이 좀 힘들어져도 일반인들은 폐섬유증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감기가 오래 간다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감기가 오래 간다. 흔히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증상이고 소견인데요. 네. 일반적인 감기 증상 생각해 보시면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다음에 오한도 있고 발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폐섬유증 내지는 간질성 폐질환에서 보이는 감기 증상을 얘기를 한다면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 기침, 가래가 없는 기침을 마른 기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기침이 계속 수주 내지는 몇 개월 계속되는데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걸 그냥 본인은 환자분들은 감기가 계속돼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씀드리면 감기 증상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숨이 찹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3층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을 해보면 3층이나 2층을 올라가도 좀 쉬었다 가야 되고 내지는 다른 친구들은 앞서가는데 본인은 조금 뒤처져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발견되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족분들도 원래 우리 어머니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이러지 않았는데 좀 쉬었다 가셔야 되는 뭔가 좀 이상이 있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이 수개월 진행되거나 이제 계단 같은 걸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 때가 있나요? 호흡곤란의 증상도 있어서 움직일 때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 폐섬유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숨이 굉장히 많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네. 숨 찬 걸 잘 못 느끼시고 실제로 병이 진행된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이 괜찮으신데 네. 조금만 움직이시면 숨이 차게 되고 이게 청색증이라고 하는데요. 입술이 좀 파랗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진행되시는 경우에는 정말 많이 진행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섬유증이 생기면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네. 폐는 공기를 들여 마셔서 그 중에서 산소를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산소를 흡수하고 또 우리 몸의 대사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는 그런 장기거든요. 네. 근데 이 폐섬유증이 생기게 되면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이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있는 폐포라는 공간조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모자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네. 그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건가요? 또 악화되기까지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폐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흉터가 계속 지게 되기 때문에 네. 간질이 점차 더 두꺼워지고 범위가 서서히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화, 흉터가 갑자기 생기진 않잖아요. 네. 흉터라는 것은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발병 기전도 계속되는 염증이라든지 어떤 섬유화 기전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네. 증상이 악화될수록 호흡도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저산소증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많이 진행되신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이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네. 결국은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네.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실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몸의 변화도 있습니까? 네. 특히 가장 중요한 특징이 노작성 호흡곤란, 즉 활동 시의 호흡곤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피하게 되고 조금만 숨 차니까 운동을 적게 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지게 되고 또 숨이 차기 때문에 숨을 많이 쉬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도 빠지게 되고 체중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저산소증이 있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게 되십니다. 예, 그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기침도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게 되십니다. 네. 손가락 끝이 동그랗게 변한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 손가락 끝이 동그랗게 변하는 거를 의학 용어로는 곤봉지라고 합니다. 네. 곤봉이라는 건데요. 곤봉이라는 거는 왜 우리 리듬 체조할 때 이렇게 체조 선수들이 던지는 곤봉을 말하는 건데 네. 그걸 보시면 끝이 이렇게 뭉툭하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끝이 아주 특징적으로 그 곤봉 모양처럼 뭉툭하게 커지게 되는 이 현상을 곤봉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산소증이 진행되게 되면 이 말단에 있는 손가락 말단에 있는 조직 같은 것도 두꺼워지게 되면서 손톱도 뭉툭해지고 특징적인 변화를 보게 되는데 이게 손가락 저희가 제일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체에서 가장 노출이 쉬운 부분이라서 쉽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폐섬유증의 대부분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던데요. 특발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가요? 네, 특발성이라는 말은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징적인 뚜렷한 원인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검사를 통해서 특발성 폐섬유증이 진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뚜렷한 원인을 이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폐섬유증 또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보통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즉, 뭐 3, 40대, 20대에는 생기지 않고요. 보통은 60대를 넘어가야지 네. 서서히 발병되게 되고 평균 발병 나이는 한 65세 정도 되게 됩니다. 또한 남성분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65세 이상의 분들, 또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들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일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에게 발생하면 증상이 좀 악화되는 영향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치료제도 없나요? 치료제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화, 이 섬유화가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기 때문에 네. 이 섬유화를 막아주는 항섬유화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이 저희 지금 한국에서도 시판된 2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네. 폐섬유증에 의심되면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폐 흉부 CT 촬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부 CT 촬영이라는 거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단면을 보는 검사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간질성 폐 질환 중에서도 어떤 폐 질환인지, 어떤 뭐 특발성 폐 질환인지 아니면 다른 간질성 폐 질환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CT 검사가 다가 아니고 이 CT 검사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폐 기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 기능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코스를 가지고 가실지 그리고 추적 관찰할 때도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폐활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급격하게 나빠지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게 돼서 중요하게 되고요. 또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뭐 혈액 검사, 조직 검사, 그다음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폐포 세척 검사 뭐 이런 것들 검사를 다양하게 하게 되고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학제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뭐냐면 여러 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이 논의를 통해서 어떤 진단을 할지 결정하게 되는 이것을 다학제적 접근, 다학제적 진단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다학제적 진단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폐 기능 검사는 우리가 입으로 불어서 하는 검사를 말하나요? 맞습니다. 그 후하고 부는 검사인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폐 기능 검사에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이 저희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얼마나 들여 마실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풍선을 얼마나 불 수 있는지, 풍선이 얼마나 불려지는지 이걸 보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가 바로 노력성 폐활량을 보는 검사고요. 한 번에 얼마나 들여 마실 수 있는지 최대치로. 그 다음에 대기 중에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되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폐는 산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이 산소를 뽑아내는,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검사를 폐 확산능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도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이 2가지 검사를 보게 됩니다. 또 다학제 진단 접근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다학제 진료는 어떤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함께 하나요? 당연히 호흡기내과, 호흡기 분과의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질성 폐질환에 조금 전문 특화된 영상의학과 전문 선생님이 계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특발성 폐섬유증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겠지만, 네.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닌 원인이 있는, 즉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결체 조직 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 같이 생긴 간질성 폐질환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폐질환을 감별하고 이러한 증상 징후들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치료제로는 항섬유화제가 쓰인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항섬유화제제의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을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1년에 말씀드린 노력성 폐활량이 200cc 정도 감소합니다. 200cc 정도 감소하는 게 매우 조그마한 양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5년이면 1리터가 감소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정상인은 한 50cc 정도씩 감소합니다. 네. 이게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은 점점 기능이 줄게 되는데, 일반인은 50cc,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는 200cc가 감소하게 되는데, 네. 이 항섬유화제를 드시면 두 가지 항섬유화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항섬유화제 모두 이 감소 속도를 반 정도 줄여줍니다. 즉 1년 항섬유화제를 드시면 네. 1년에 한 100cc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이 되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제를 복용하고 그렇게 평생의 약 복용으로 생명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생존율이 궁금한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폐활량의 감소 속도를 늦춰주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완치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섬유화를 멈춰주는 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00cc씩만 감소해도 1년, 10년이면 1리터가 감소하시는 건데, 네. 이미 감소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전보다는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네. 항섬유화제의 개발, 또 신약의 개발도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고, 올라갔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분과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는 분과 아닌 분의 생존율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가 굳어지는 걸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5년 생존율이 높지 않은 건 호흡 문제 때문일까요? 네. 이 폐활량이 줄게 되면은 점차 숨쉬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겠네요. 네, 저산소증도 발생되게 되고, 그것과 동시에 급성 악화라는 또 경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급성 악화가 되게 되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입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급성 악화를 보일 때마다 폐섬유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폐섬유증이 있는 분들은 또 감염, 폐렴에 잘 걸리십니다. 네. 폐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한 번 걸리시면 굉장히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과들 때문에 좀 악화되실 경우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렴 같은 합병증도 문제가 될 수 있군요.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직 명확한 원인이 없어서 예방법도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100% 발병을 막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네. 위험을 낮추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조금 그래도 발병에 조금 위험을 조금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진이라든지 곰팡이, 유해가스
이런 것들 직업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이러한 보호 장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발병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더 예후가 좋기 때문에 항상 증상이 생기거나 어떤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소견이 발견되셨을 때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 내과 김경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딱 첫 번째 생겼던 증상이 위 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 검사도 못 맡아봤는데 주기적으로 이게 한 4개월에 한 번씩 꼭 돌아와요. 그 똑같은 통증이. 그게 어떤 통증이냐면 명치 쪽이 진짜 묵직하게 뭐가 이렇게 엄청 커다란 알맹이가 뭔가 이렇게 딱 얹혀있는 느낌? 계속 이렇게 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길면 그래서 좀 처음엔 얹힌 건가 이렇게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없어지고 한 일주일 길면 2주일까지 가는데 또 그게 사그라지고 나면 또 한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병원을 가서 검사를 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1년 반 전부터 4개월에 한 번씩 얼마 전에 또 그랬었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이건 진짜 가야겠다 싶다가도 못 가고 이게 저는 위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이 증상을 찾아보니까 담석?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쌓였다고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일단 물을 먹어요. 계속 음식을 잘 못 먹겠어서 그럴 때는 음식 먹고 나면 그게 조금 더 심해지거든요. 밤낮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도 최대한 자극이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증상은 계속 있는데 아직 검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짐작만 하시는데요. 간헐적으로 명치 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위장장애나 담석증을 의심을 하시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위장 쪽 문제라든지 이제 담낭 쪽 문제 모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치 부위가 이제 묵직하게 이제 아픈 경우에는 이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같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통증이 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그러니까 식사 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름진 음식 먹은 뒤에 심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담석증이라든지 이 담낭염일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윗배까지 통증이 퍼진다거나 등 어깨까지 뻗친다라고 하면 이제 담석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위라든지 담낭을 모두 확인하시는 검사를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도 약 4개월 주기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통증이 이어진다고 하세요. 위가 아프고 뭔가 좀 알갱이가 얹혀있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통증이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간헐적으로라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는 건 좀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4개월마다 이제 통증이 좀 찾아오고 그다음에 며칠씩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체했다거나 일시적인 위험은 아닐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통증이 이제 며칠 이상 가고 식사하시고 나서 더 심해지고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뒤에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그러니까 재발하는 또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체중도 줄어들 수가 있고 피로감이라든지 다른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원인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또 병을 키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염증이 재발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건강검진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을 받으면 좋을까요? 위 내시경 검사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 이제 두 가지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 내시경 검사로는 위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이런 위장 간의 문제를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초음파를 통해서는 이 담낭뿐만 아니라 뭐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쪽의 이상을 한 번에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만으로도 원인은 이제 충분하게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혈액 검사까지 같이 시행을 받으시게 되면은 뭐 간 기능이라든지 염증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공복 상태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가 있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조금 내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은 원인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증상이 있다가도 사라지면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정말 많으시죠. 네. 특히 이제 직장인 그리고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바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좀 덜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통증이 반복된다는 거는 어떤 경고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는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 잠시 좀 염증이라든지 문제가 좀 가라앉은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염증도 심해지게 되고 위라든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약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수술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냥 또 괜찮아지겠지보다는 원인을 좀 제대로 확인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위장장애나 담석증, 담낭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또 다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외에도 이제 췌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십이지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흔하게는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그러니까 즉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 비슷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대 근무라든지 식사를 좀 불규칙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역류라든지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잘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 부위가 명치라고 해서 꼭 위쪽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초음파라든지 내시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바빠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연 주신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검사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뭐 초음파 검사나 내시경 검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은 내시경 검사하고 복부 초음파 검사를 이제 시행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위하고 뭐 십이지장, 식도, 그다음에 이제 간하고 담낭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는 굉장히 좀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1년 이상 반복됐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꼭 진단을 또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원인을 찾아내시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빨리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조절을 하신다고 하면은 금방 또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에 가장 거품이 많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괜찮아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거품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당뇨병은 아니거든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소변을 보고 물을 바로 내리지 않고 5분 정도 있다가 보면 거품이 사라지긴 합니다. 그럼 괜찮은 건지 심했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도 되고 일시적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소변색은 맑은 편입니다.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요? 어디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하세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소변에 이제 거품이 보인다라고 하면 괜히 찝찝하고 뭐 큰 병이 아닌가 이제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 거품이 다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변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기하고 섞이게 되면은 거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정상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아침에 소변 보셨을 때 그 양도 많고 색도 진하고 거품이 또 더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거품이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 네. 그리고 생긴 거품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보이고 물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는데도 거품이 오래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한두 번 생기는 거품은 괜찮지만 네. 자주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거품이 자주 생기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는데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도 혈당은 정상보다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이 콩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콩팥의 이제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이제 새어나오는 이제 초기 단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생길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거품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도 이런 거품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소변 검사와 함께 그 콩팥 기능 검사를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 콩팥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변의 거품은 콩팥 건강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요단백의 문제도 원인이라면 이제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게 기본이 되겠네요. 네, 이런 단백뇨는 진짜로 기본적인 일반 소변 검사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많을 때 잘 잡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뇨 전 단계라든지 가족 중에 콩팥이 좀 망가지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품이 많이 반복되시는 분인데 이 소변 검사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미세 알부민뇨 검사 같은 정밀 검사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콩팥 기능도 우리가 수치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단백뇨 말씀 주셨는데요. 단백뇨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단백뇨는 말 그대로 이제 소변에 단백질이 이제 섞여 나오는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콩팥의 그 여과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소변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게 콩팥이 조금 망가지면서 염증이 있다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약 때문이라든지 네. 약해지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조금씩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백뇨가 있게 되고요. 단백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소변이 약간 끈적해지면서 네. 거품이 잘 생기는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네. 아니면 그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셨거나 이런 경우에도 뭐 정상적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반복되지는 않고 지속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백뇨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아침에 첫 소변에서 거품이 가장 많다고 하세요. 참았다가 소변을 보는 거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밤 자는 동안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네. 아침 첫 소변은 농도가 굉장히 진하고 양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농축되어 있는 소변이 한 번에 좀 빠른 속도로 변기에 있는 물 위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품이 훨씬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아주 소량이지만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또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거품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소변만 유독 거품이 많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아침에 소변에서 거품 같은 경우는 대개는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안 보이고 그다음에 5분 내로 아침 소변도 거품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변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소변색은 맑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백뇨로 인한 거품이라고 한다면 소변색도 좀 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헛갈려 하시거든요. 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이 좀 뿌옇고 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단백질이 섞였다고 해서 소변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탁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단백뇨가 있어도 소변은 맑은 연노란 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품만 좀 더 잘 생기고
오래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변이 탁해 보이는 경우는 네. 이 방광염과 같은 세균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농축되거나 이런 원인에서 훨씬 더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하고 거품은 꼭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소변이 맑으니까 콩팥은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하기보다는 네. 거품이 좀 자주 보이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좀 반복이 되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변색이 뽀얗고 탁한 건 아니군요. 맑을 수 있는 거네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소변의 거품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된다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런 이제 단백뇨라는 거는 이제 콩팥 기능 저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몇 주 이상 계속 두고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꼭 우리가 이제 콩팥 기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콩팥에 있는 미세 혈관이라든지 필터 구조가 좀 손상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콩팥 기능을 좀 확인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콩팥이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새 왜 이렇게 거품이 좀 많아졌지? 라고 하시면은 꼭 한번은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심장의 기능이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콩팥 기능에 대한 확인은 혈액 검사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하면 거의 1시간 만에 이제 결과가 딱 나오기 때문에 네. 소변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액 검사도 같이 세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분은 소변 거품이 5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뭐 지켜보셨는데 5분 정도 지나고 거품이 거의 다 사라지더라 하시는 경우에는 네. 대개는 그냥 생리적인 범위 안에서 생기는 거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누구나 다 거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백질이 거기에 섞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1분에서 5분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뭐 평소에는 거의 없다가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물을 조금 마셨어 이럴 때 생기는 정도라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거의 매일 보인다. 그리고 5분 내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품이 예전보다 조금 더 거칠고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만 거품이 확인되는 것하고 좀 하루 종일 거품이 생기는 건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침 첫 소변에만 잠깐 거품이 있고 낮에는 깨끗하다라고 네. 하면은 일시적일 그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하루 종일 좀 물도 많이 마셨고 근데 거품도 쉽게 생기고 오래 갔다라고 하면은 단백질이 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백뇨를 꼭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품이 있네 없네 정도만 보시지 마시고 하루 중 언제 많이 보이는지, 며칠이나 계속되는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셨는데도 이게 생기는지를 꼭 한번 좀 신경 써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소변에 거품에도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방광이나 전립선의 문제라도 거품은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은 요도도 길고 소변이 더 멀리 좀 빠르게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변기 물 위에 떨어질 때 좀 거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좀 거품이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에 비해서 요도도 짧고 그 배뇨 압도 이제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그 거품이 남자보다는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들한테 거품뇨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녀의 차이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처럼 그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방광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거품이라든지 탁한 소변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뭐 거품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전립선이라든지 콩팥 질환을 같이 보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방광염이라든지 콩팥 질환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거품이 생기면 좀 주의 깊게 보라고 하셨는데요. 수분 섭취라든지 다른 영양소와 관련한 문제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소변이 진해지고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이제 소변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거품이 좀 도드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도 거품이 생긴다라고 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거품이 더 잘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단백질 위주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오래 하시다가 보면은 소변으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단백뇨라든지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좀 신경 쓰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로 수분을 좀 충분하게 좀 드셔야 되고요. 단백질을 내가 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하고 빈도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심되면 소변 검사를 받아보거나 또 콩팥 기능 확인을 위해서 혈액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백뇨 외에도 많죠? 네, 맞습니다. 이제 소변 검사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뇨도 보지만 그런 이제 혈액이 섞여 있는 이제 혈뇨가 있는지 여부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염증 물질 같은 게 나오는지 이런 우리가 감염 같은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에 이제 당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당뇨도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기본적인 그 소변 검사지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소변 검사도 잘 챙겨서 받으시면 건강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에 정보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건강검진에서도 소변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잖아요.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소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경우는 이제 콩팥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소변에 그런 당이 같이 빠져나오지 않는지, 이 경우에는 이제 당뇨를 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피가 섞여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방광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에 이제 백혈구라든지 세균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감염의 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원인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소변 검사가 일반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정보를 주는 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정확도라든지 디테일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 그 결과를 저희가 같이 참고해서 보게 되고요. 만약에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밀한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